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가정을 꾸리고 난 뒤 아이까지 생기게 되니까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워킹맘으로 사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근도 많이 다녀야 하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 했던지라 쉽지 않았어요. 특히 육아라는 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랑도 비슷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월차라도 당겨서 써야 하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은 그렇게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외부 요인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많아서 공부도 틈틈이 계속해야 했고 한마디로 워킹맘이 하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야 했어요. 야근도 많고 일 자체도 가끔은 몸이 피곤할 정도로 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퇴사보단 일단 휴직을 하자 하고 휴직을 끌어당겼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또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육아를 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해 주시겠지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은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특히나 아기 때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그 성장하는 모습을 놓친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상의를 한 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저 또한 이왕 육아에 힘을 쏟기로 한 거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에게 올인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남편 참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의견도 매번 존중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아 보이는 것 아세요? 남들의 일까지도 거절하지 못하고 떠안아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답답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전 그런 남편의 모습까지도 사랑했어요. 굳은 일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군소리 없이 도와주었고 가정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또 육아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아니, 애 분유 먹이는 것까지도 우리 아들이 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뻗을 법도 한데 야밤에 수유까지 도와주다니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밤에는 잠이라도 잘 자야지. 아유, 어머니, 우리 와이프도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아이가 잘 때 쪽잠 자고 수유하느라 정신없고 빨래도 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집안일 투성인데 좀 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낮에 외근 나가는 길에 차에서 몰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와이프가 더 힘들겠지. 집에만 있는데 뭐가 힘들어. 원래 밖에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 몰라? 집에서 누워서 애랑 같이 자고 먹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뭘 힘들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들보다야 힘들겠어. 나는 왜 야간 수유까지 우리 아들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유, 어머니, 육아는 여자의 몫이 아니잖아요. 와이프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나왔는데 당연히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유,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분유도 먹여보고 안아보고 하겠어요. 엄마도 시집살이 당하면서 저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 편 한 번만 들어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자라서 지금 이렇게 와이프 일 돕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참나. 이래서 애들 앞에서 아무 소리나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 그래. 니들 부부가 서로 잘 맞고 좋다고 하니 내가 무슨 잔소리를 더 하겠니. 이만 가보마.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어요. 시어머니도 한두 번 당하고 나더니만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점점 남편의 태도 때문에 시어머니의 마음도 바뀐 듯 했어요. 잔소리보단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데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며 산 지 15년이 지나고 남편은 그 사이에 이직도 2번이나 하게 되었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남편의 이직이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부장 자리에 승진까지 해가며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자체가 대기업 같은 곳은 아니었고요.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분야가 확실한 곳이었어요. 회사 사원도 직원을 내 가족처럼 여기자였고 사내 곳곳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곳이구나 싶었죠. 복지도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평생을 파온 분야의 회사였기 때문에 좋다고 이직을 했죠. 근데 꿈에 부풀어서 이직을 한 것과는 다르게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일단 부장이기도 하고 남편이 나이가 있으니까 귀찮은 일들은 전부 밑에 사원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뿔. 우리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오늘도 야근이라고? 아니, 나이 50인 사람을 이렇게 굴려먹는 회사는 또 처음 봤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그 작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매일 이렇게 야근을 돌려. 야근 수당은 제대로 받고 일하는 거 맞지? 회사가 작은 회사니까 대표가 시키는 일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네. 아, 왜? 의심돼?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 진짜 그럴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몰라. 정말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일을 한다. 말년에 내가 일복이라도 터진 걸까? 사실 회사 자체가 큰 편은 아니니까 남편만큼의 직책을 가진 사람도 없어서 회사에서 거래처를 새로 터야 한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남편에게 떨어지는 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바쁜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매번 집에 돌아오면 표정이 죽상인데 회사에서 힘든 일만 매일같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요. 그리고 야근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3-4번씩 야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이 50이나 먹어서 설마 바람을 피우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선수 치듯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이걸 어머님한테 해도 되는 이야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이, 그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아니,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도 야근이 너무 많고 맨날 죽상인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수상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더니만 요즘은 집이 난장판이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있죠? 예, 우리 아들이 어디 바람을 피울 아이니. 하긴 뭐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하긴 한다만 그래도 난 우리 아들 의심 안 한다. 차라리 그렇게 궁금하고 의심이 되면 미행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 제대로 부딪혀보고 깨지는 게 낫지.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면 내가 바로 이혼 도장 찍게 만드마. 시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부딪혀보라는 말이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을 미행했어요. 회사에 출근한다고 할 때부터 뒷공무니를 티 안 나게 졸졸 쫓아다녔는데 하루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애들 케어를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서는 미행을 했죠. 저희 아이들이 죄다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간식만 챙겨달라, 학원만 잘 보내달라 말을 하고 남편의 뒤를 쫓아다녔는데 아이 글쎄 일주일 동안 정말 남편이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야근을 한 건지 회사에서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지친 얼굴로 나와서 퇴근을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바로 사죄를 했죠. 어머님, 아 진짜 제 오해였나 봐요. 일주일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회사 일 말고는 나은 짓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아, 물론 뭐 제가 회사 내부까지 잠입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표정만 봐도 회사 일이 얼마나 고된 건지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올 때는 그나마 표정을 풀어서 오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의심이 해소됐다니 다행이구나.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을 의심한 건 좀 너무했지.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말이다. 당연히 그런 의문도 품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는 법이야. 네 마음이 정확하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 행동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나는 오히려 잘했다 싶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 돌봐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대인배처럼 저를 다 품어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남편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효도할게요. 아서라, 지금처럼만 살면 됐지. 뭐 더 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말이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 우리 아들이 하도 너를 감싸기만 하고 품 안에 가둬놓고 잔소리도 못하게 해서 반감도 가져보고 시집살이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먹었었는데 우리 아들이 혼자 나를 찾아왔지 뭐니. 그이가요? 언제요? 신혼 초반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말이다.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가 얼마나 나를 고생하면서 키웠는지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당한 만큼 며느리를 괴롭혀야겠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더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머리가 띵하더라. 그래, 내가 당한 걸 왜 굳이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 아들 때문에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그 뒤론 잔소리도 안 하려고 하고 네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다. 저는 그이가 어머님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쩐지 어느 날부터 미묘하게 어머님 태도가 달라지셨더라고요. 우리 아들 덕에 너랑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잘 지내게 되지 않았겠니? 그렇게 마음을 쓰는 아이였는데 바람을 피울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면은 확실하게 해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나서서 미행도 해보라고 말을 한 거다. 저는 남편의 그 넓은 마음에 너무나도 미안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였죠. 남편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의심이나 하고 있었다니.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미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미행을 했다는 사실에 황당해하면서도 저를 이해해 주었죠. 내가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그게 걱정을 낳고 나와서 이런 의심까지 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나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내 행동이나 표정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고생을 시켰을 거라 생각 못했어. 아니야, 내가 당신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너무 내 상황만 생각을 했었나 봐. 미안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회사 일을 힘들어하는 거야? 처음에 이직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어 보여서 그래. 회사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일에도 적응을 한 거 아니었어? 회사 일 자체는 문제가 있다기보단 회사 대표가 회사 일 밖의 일까지도 나한테 다 떠넘겨서 힘든 거야. 나도 내가 이 나이 먹고 대표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지낼 거란 생각을 못했지. 어머, 그건 갑질 아니야? 대표가 회사 일이 아닌 일까지 당신에게 시킨다는 건 한동안 왜 대표 갑질로 말 많았었잖아. 당신도 그런 일 당하고 있는 거야? 혹시 뭐 대표가 시킨 일을 거절했다가는 좌천당하고 연봉 삭감당하고 그런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거면 이거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 회사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건 또 아니야. 아무래도 회사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전에 다니던 회사들보단 연봉도 많이 올랐고 승진도 했고 하지만 잡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피할 수가 없네. 반기를 들고 싶어도 이제 중학생이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내가 일찍 결혼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 나갈 돈이 2배 이상 든다고 하더라.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우리 노후자금도 모아야 하니까 지금 회사에 붙어있는 게 맞지. 그래도 당신이 갈 회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건 어때? 나도 힘 좀 써볼게. 나이 50에 어디로 이직을 하겠어.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거면 몰라도. 근데 나는 연구원도 아니니까 아마 힘들 거야.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이 나이에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버텨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늘 그래왔듯이 우리 아이들 케어 잘하면서 버텨줘. 알았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남편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겠어요?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유독 "나 무슨 일 있어?" 하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죠.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이번에도 무슨 일 있었어? 회사 대표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워낙 걸리는 일이 많아서 뭐 때문인지 가늠이 안 되네." "아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 대표가 억지를 부리더라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들어가는데 거래처랑 물건 계약을 해야 했거든. 근데 그 물건 단가를 엄청 낮춰서 거래처 계약을 해오라고 시키는 거야. 물론 그것만 시켰으면 말을 안 하지. 만약에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내 연봉에서 차익을 빼겠다고 말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 근데 글쎄, 대표가 말한 단가가 터무니없는 가격인 거지. 내가 생각해도 되겠나 싶은 가격 말이야. 이건 연봉을 억지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거지 뭐." 남편은 한숨 푹푹 쉬며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는 제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거래처에 거래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남편의 연봉에서 그 차익을 빼겠다는 말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이건 부당해도 너무 부당하잖아. 연봉 삭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래 차익을 빼겠다고? 이건 뭐 회사를 못같이 운영하고 있네. 안 되겠다. 우리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하자. 이걸 어떻게 가만히 넘어갈 수가 있어. 그게 쉽겠어. 신고했다가는 누가 했는지 소문이 쫙 날 텐데. 회사 대표가 그러더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지 여기서 불미스럽게 나간 사원들은 이 동종업계에 취직 못하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 이 회사에 남편이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평생을 파왔던 분야였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중소기업이 신소재 모직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우리 남편이 화학섬유 전공이었거든요. 연구원으로 일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향부터 시작해서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부자재들 거래처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쭉 이쪽 일만 해왔는데 그만큼 남편의 발도 넓었었죠. 그런 남편에게 대표가 자기 인맥 운운하면서 문제를 크게 만들면 다른 업계에 취직 못 시키겠다. 그렇다고 네가 대기업에나 갈 수 있겠냐. 무시를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지금 나이에 아직 대기업 문턱도 못 밟아봤다는 건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건 맞는 소리였죠. 그렇다고 회사를 세울 수도 없고 이 신소재 쪽은 알다시피 연구력, 기술력이 전부니까 회사를 창업한다 해도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남편은 기가 확 죽은 거죠. 대표는 갑질을 하지. 그렇다고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말도 못하지. 애들은 점점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여보, 지금이라도 내가 취직 자리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더럽고 치사하면 일 관두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그럴 수 없지. 내가 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이 일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어. 내가 평생을 바친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기서 잘 버텨서 인정받아 볼게.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점점 말라가는 남편을 보는 게 저는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내진미 맛있는 음식들로 보양식을 차려주어도 스트레스로 빠지는 살은 못 막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바빠서 남편이랑 대화를 못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남편은 대표랑 거래처 단가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또 한동안은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전에 일을 하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도 하고 만남도 하고 지냈었는데 저희 절친한 후배였던 사람이 팀 하나를 맡게 되면서 저한테 복직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선배, 아직도 블로그 운영하는 거 보니까 솜씨가 하나도 죽지 않았던데. 내가 딱 내용 보고 선배 냄새가 풀풀 나서 댓글까지 달았잖아. 선배가 반갑다고 맞다고 댓글 달아준 거 보고 이거다 싶었다니까. 이번에 내가 운영하게 된 팀으로 돌아와 주라.
내가 진짜 대우 잘해줄게. 예전처럼 몸 굴려가면서 일할 거 없이 딱딱 선배한테 맞춰서 해주겠다니까.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기도 하고 하니 학원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제가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복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어요. 특히나 우리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아이, 복직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어디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연락이라도 온 게야?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돈 벌어오란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었잖니. 그게 다 네가 부담을 가지게 될까 봐서 그랬던 건데, 좋은 제안이 왔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맞다고 본다. 그이가 혼자 너무 생활비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가 먼저 제안을 해줬는데 제 스케줄에 맞춰주겠다고도 하고 조건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일을 쉬어서 연봉은 최저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맞다. 연봉이야 서서히 올라가면 되는 거지. 원래 말이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법이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삶 아니겠니?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가서 봐주마. 걱정하지 말고 복직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결국에는 후배에게 복직을 정말 할 수 있겠냐 물어보았습니다. 선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선배가 일할 당시에 얼마나 이름을 날렸는데 당연히 우리 부장님도 오케이 하지. 부장님도 알지? 원래 3팀에 있던 김 과장님이 지금 부장 달았다니까. 선배가 계속 일을 했으면 지금쯤 어디 임원 자리 하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특채 자리로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경력이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나이 50에 다시 한번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을 하는 날 너무나도 떨렸지만 제가 하던 가락구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남편 또한 저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아이들과 시부모님의 응원까지 받으면서 첫 출근을 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회사 내부 소개만 봤는데도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컴퓨터를 켰을 때는 멘털이 나가는 줄 알았죠.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프로그램이나 결제를 올리는 방식, 회사 일 자체가 신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한참 고생을 해야 했거든요. 나이가 참 무색하더라고요. 처음 입사했던 당시에는 더 복잡한 방법으로 여러 번 일을 했어도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클릭 한 번에 다 가능한데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끈기와 노력은 절대로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점점 신문물에도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후배들과도 잘 어울리며 회사 생활에 녹아들게 되었어요. 와, 정말 15년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일을 하니까 너무나도 재미있고 새롭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회생활을 꾸준히 해야 사람들의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게 즐거웠어요. 육아를 하는 동안에는 끽해봐야 동네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전부였잖아요. 매번 아이들이 위주가 되는 대화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제 일, 저의 생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참으로 기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요즘 회사 일 많이 바빠?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어때? 시간 괜찮으면 나한테 좀 내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왜? 나 취직한 기념으로 데이트라도 신청하는 거야? 뭐야. 당신 표정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상하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나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회사 대표님 환갑잔치가 금요일 저녁에 열리거든. 그 자리에 같이 가줄 수 있나 싶어서. 물론 데이트는 우리 둘 다 쉬는 주말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생각해보니까 당신 취직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밥 한 번을 못 사줬네.
취업 기념으로 내가 제대로 밥 사줘야 하겠는데? 당신네 회사 대표 환갑잔치? 아니, 그 자리에 내가 왜 가? 회사 대표가 콕 집어서 나보고 오라고 그랬어?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엄청나게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열 생각인가 보더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잖아. 직원들 전부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자식들까지 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다들 부인들만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그래서 같이 가줄 수 있나 물어보려고 그런 거지. 다른 직원들도 다 데리고 오는데 나만 더 얼른 가기 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일단 금요일 저녁에 칼퇴근할 수 있는지 상사한테 미리 말을 해볼게. 내가 하는 일이 알다시피 언제 야근을 하게 될지 특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라 미리 말을 해두면 빼주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가보는 쪽으로 할게. 고마워. 그럼 일단 당신도 오는 걸로 명단에 적어놓을게. 못 온다고 하면 조금 난감할 뻔하긴 했거든. 나만 혼자 있으면 또 대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아서. 남편도 솔직히 얼마나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겠어요. 회사 대표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저까지 안 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할까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 부분을 걱정한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일을 빼서 가보겠다고 말을 했죠. 솔직히 제 남편이 무시당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서 회사에도 미리 말을 해놨어요. 금요일에는 일정이 있어서 정시 퇴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한 제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남편 회사 대표의 환갑잔치 당일이 되었는데 원래 정시에 퇴근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움직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필 제 업무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먼저 가 있으면 제가 뒤늦게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차피 1시간 정도는 늦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겠다 싶었죠. 대표 환갑잔치가 열리는 곳이 제 직장이랑 멀지 않기도 했고요. 저는 제 업무가 끝이 나자마자 정말 총알처럼 퇴근을 했고 바로 환갑잔치 장소로 달려갔어요. 도착을 해서 장소를 안내받고 큰 홀에 도착을 했는데 성대하게 하겠다고 하더니만 으리으리하게 준비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이벤트라도 하는 건지 뭔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남편도 찾을 겸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남자의 호통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 법 아니겠어? 누가 그렇게 성의 없이 말로 퉁치려고 하나? 무릎을 꿇으라고. 내 말이 맑아지 않아? 그래. 이제야 말이 좀 듣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홀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뭔가 싶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까 가운데 우리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앞에 웬 흰머리에 양복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회사 대표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남편이 왜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환갑잔치에서 왜? 대표는 울그락불그락해서 소리치고 있었고요. 우리 남편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내가 분명히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했는데 반항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박 부장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데 왜 안 데리고 와? 그 말에 놀래서 제가 뛰쳐나갔어요.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지 않아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황당했죠. 제가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조금 늦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인가요? 여보 일어나.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제가 성질이 뻗쳐서 조금 강하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나라고 막 일으켰어요. 직원들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남편에게 이런 수치심을 줄 일도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랬더니 회사 대표라는 인간이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시키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마누라 앞이라고 고개 숙이고 입을 앙 하고 다물고 있어? 왜?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우리 남편한테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일이 있어서 늦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 회사 대표님 환갑잔치보다 제 일이 당연히 우선시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일로 무릎까지 꿇게 만드는 건 갑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질? 아이, 지금 나같이 선량한 대표한테 갑질이라는 말을 써? 아주 이거 부부가 쌍으로 난리도 아니구먼. 내가 환갑잔치에 전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배불리 먹게 해주는데 갑질? 사정이 있어서 늦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게 갑질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사람도 아닌데 대표님 환갑잔치에 시간 맞춰서 등장해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요? 게다가 본인 환갑잔치에 강제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도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갑질이죠. 아주 따박따박 말도 잘하네. 박 부장이 어디 한번 짓거려봐.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아, 내가 직원들 복지 챙기겠다고 이 비싼 장소까지 빌려서 공짜로 밥을 먹게 해주는데 이게 왜 갑질이야? 내가 돈을 내랬어, 선물을 사오랬어. 아예 그냥 가족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한 건데 이게 갑질이라고? 이 복지지 복질. 왜 아무 말도 못 하겠어? 아, 박 부장, 거래 마누라 앞이라고 쪽팔리긴 한가 봐. 어?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을 땐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말만 잘 듣더니만 마누라 오니까 말 한마디를 안 하네. 잘리기 싫으면 지금 당장 경위서부터 써. 그렇게 말을 하면서 콧방귀를 뀌는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랑 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밥 먹는 게 좋지 굳이 회사 대표 환갑잔치 와서 손뼉치고 억지 웃음 짓는 게 진정한 복지겠어요? 다 자기 사리사욕 챙기려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벌인 일이면서 정작 직원들 마음은 모르는 주제에 복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터트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열이 받잖아요. 그동안 저희 남편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고 저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줬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남편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제가 당당하게 그 대표 앞으로 다가가서 명함을 하나 내밀었어요. 대표가 곁눈질로 뭐야 하더니만 제 명함을 확 낚아채 가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색이 점점 시퍼렇게 변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당이 당하는 얼굴 같아서 통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당신이 기자라고? 이름이 이상하게 어디서 봤나 싶은 이름인데 내가 박 부장 와이프 이름을 알고 있었던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듯이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당당하게 말을 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명함에 적힌 이름 왠지 낯이 익지 않아요? 대표님께서 꽤 골머리를 썩었을 텐데 제가 한동안 조용해서 잊어버리셨죠? 그렇겠죠. 십수년이 지난 일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슬슬 기억나실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 못하시면 그 치매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그대 그 기자가 박 부장 와이프였단 말이야. 내가 아주 내부에 적을 키웠구먼. 박 부장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와이프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데 말이야. 마침 잘 됐네. 부부가 쌍으로 나한테 사과를 하던가. 어? 기가 막혀라. 저희 부부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십수년 전에 우리 남편이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 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기사라도 터뜨리게? 증거 있어? 박 부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직원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줬던 것뿐이야. 박 부장이 거래 단가만 낮췄어도 우리 회사 재정이 더욱 좋아졌을 거라고.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 경위서를 써오라는 게 왜? 애초에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무릎을 꿇리는 건 아니죠.
대표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릎을 꿇려놓고 이제 와서 이유를 짜맞추고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거기다가 대표님은 이런 갑질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십수년 전에 취재했던 거 아직 제 이메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표가 덜덜 떨면서 갑자기 저한테 저자세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반말해서 존댓말을 쓰더니만 살짝 몸도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저렇게 자기보다 뭔가를 더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빌빌거리는 주제에 어떻게 회사 대표 자리에 앉아서 수십 명의 직원들을 감싸 안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기자님,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억하심정이 남아있길래 아직도 그때의 일을 물고 늘어지십니까? 솔직히 다른 중소기업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짓 해가면서 먹고 사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습 문화라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회사 이익 구조만 봤을 땐 잘못된 문화긴 하죠. 거기다가 세습 과정에서 상습적인 탈세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기기 위한 거짓 이력까지 더해진다면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대표님 아드님도 돈으로 군대 면제받았죠? 십자인대 하나 건드려서. 아니,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무슨 십자인대를 건드려서 군면제를 일부러 받아. 그거 다 어쩔 수 없이 다쳐서 못 간 건데. 이거 명예훼손의 모욕죄 아니야? 증거도 없으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다 언제적 일인데. 전부 다 과거 일이잖아. 지금 다들 잘 묻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기자님? 혹시 돈 필요해요? 박 부장한테 내가 갑질한 적은 없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죠. 기자님도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면 따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제 커리어에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건가요? 돈이야 늘 필요하죠. 하지만 더럽게 탈세하고 직원들 쪼아가면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진 않네요. 솔직히 대표님이 쌓았다는 그 돈들도 전부 부정이 섞인 돈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돈 받고 탈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대학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뒤에 기사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특채로 바로 신문사에 취직을 한 뒤에 엄청 승승장구를 한 타입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꽂혀 있었던 게 사회경제 쪽이었는데 대기업의 세습 문화 세금 이슈가 꽤 있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워낙 쌓은 부가 많으니까 세금 그거 그냥 내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앞에 보이는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하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에 개인 사업장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다 세습에 대해서 뒷돈 탈세에 대해서 따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비양심적인 회사들도 많았고요. 그때 저는 발로 뛰는 기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취재를 했었어요. 그중에 지금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끼어 있었는데 선대 대표가 지금 대표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뒷돈을 엄청 가로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죠. 그때도 물론 직원들에게 갑질이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 제보를 받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힐 수 없지만 제 이메일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쓰려고 했지만 취재가 끝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육아휴직을 내야 했기에 기사를 탈구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조사라는 게 겉핥기식으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정말 제대로 된 꼬투리를 잡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이중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제 손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들고 있는 상태로 퇴사를 해야 했던 거고요. 당신 증거 없잖아.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탈세했다는 증거 있어? 내가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증거 있냐고. 오늘도 그래. 내가 무릎 꿇으라고 하긴 했지만 냅다 무릎 꿇은 건 기자님 남편이지. 내가 억지로 시킨 게 전혀 아니야.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뭐 어쩔 거야. 맞아요. 십수년 전에는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대표님을 어떻게 할 수 없긴 했는데 지금은 있네요? 이것 좀 들어볼래요? 그러고 저는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대표를 지나쳐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단자에 연결해서 틀어버렸어요. 환갑잔치를 한다고 스피커를 빵빵하게 준비해줬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무슨 초대 가수라도 불러 모을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원. 덕분에 제가 가진 증거들이 장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음질도 좋더라고요. 아이 박 부장, 내가 뭐라 그랬어? 거래처 사장 대갈통이라도 한 대 쳐서 단가 낮춰오라고 했지. 내가 생각했던 단가보다 비싸면 안 된다고 했잖아. 거래처도 사정이 있는데 이것도 사정사정에서 받아온 물량이고 단가입니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 이 거래처 사장님이 저랑 오래 일하신 분이라 겨우 맞춰주신 겁니다. 내가 자네를 왜 비싼 돈 주고 입사를 시켰을 거라 생각해. 당신이 이쪽에 잔뼈가 굵으니까 싸게 물건 받아라고 입사시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단가 올려서 오면 거래처 쪽 스파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단가 차익만큼 연봉 삭감당하고 싶어? 당신이 당신 돈으로 메꿀 거냐고. 회사의 운영 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왜 제 연봉에서 삭감을 해서 메꿉니까? 사장님, 저도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결과라고요. 다른 회사는 단가 자체가 훨씬 비싸요. 나도 당신 비싼 돈에 쓰고 있잖아. 회사 운영비는 땅 파면 나와? 그게 다 내 돈이야. 당신이 돈을 안 아끼면 내 돈 나가는 건데 나는 안 억울해? 어디서 대가리를 굴려. 너 같은 놈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는 비용이 어디 한두 푼인 줄 알아? 야, 가서 더 싸게 가지고 오라고. 너 한 대 맞고 싶어? 장내에 쩌렁쩌렁 대표의 갑질이 울려 퍼지고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아무 사정도 모르던 직원들 가족까지 수군거리게 되었어요.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방금 전까지 호통치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장내에 울려 퍼지는데 게다가 내용이 얼마나 갑질 중에 갑질인가요? 한 대 맞고 싶냐는 소리에 일부 직원들은 헉소리 나게 숨을 들이켜기도 했죠.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야, 저 마이크 좀 꺼봐 얼른. 이건 다 저 인간들이 소리 쓰는 거야. 일부러 나를 열받게 해서는 나한테 험한 말이 나오게 일부러 만든 거라고. 누가 저 스피커 전원 좀 내려보라니까. 지금 너네 다 나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거기다가 스크린까지 띄워져 있길래 저는 초강수를 두었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워버렸거든요. 물론 녹음 파일 트는 사이에 노트북으로 옮겨서 하느라 좀 손이 바빴지요. 그래도 신문물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 회사 덕분인지 파일을 옮겨서 트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재빠르게 공부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봐요. 저는 마지막 남은 저의 증거를 탈탈 털어 전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스크린에 띄웠고 그 사진들을 보고선 장내는 얼어붙은 것 마냥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만 우두커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참 잘했다, 고맙다 하는 얼굴이더라고요. 남편이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듯 저도 남편에게 유일한 편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회사 대표는 띄워진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스크린에 띄워진 그 사진이 바로 남편이 몰래 찍어온 회사 이중장부였거든요. 우리 남편이 워낙 착하고 화를 삭히는 성격이니까 대표놈이 만만하게 봤나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가끔 대표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외근 나오라고 시켰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이중장부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대표 몰래 티 안 나게 한 장, 두 장 몰래 찍어서 나중에 고발이라도 하겠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이걸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느냐 궁금하시죠? 환갑잔치를 한다고 보낸 초대장에 대표 얼굴이 떡하니 찍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낯이 익는 거예요.
사실 세월이 좀 지나서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몇 년이나 취재했던 사장들 얼굴 중 하나인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여보, 당신 회사 대표 얼굴이 참 낯이 익네. 혹시 당신네 회사 중간에 이름을 바꾸기라도 한 거야? 회사 이름이 내가 알고 있던 회사 이름이 아니라서. 어? 맞아. 내가 이직하기 몇 년 전에 이름을 한번 바꿨다고 하더라. 이름이 너무 구식 이름이라 신소재 개발이니까 신식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이야. 저는 바뀌기 전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하고 있었던 취재랑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부 녹음 파일까지 듣고는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메일들을 열어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건질 수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다시 신문사에 복귀를 하게 되었거든요. 첫 기사로 어떤 걸 내보내야 반응이 화끈하게 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복이 굴러들어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회사 대표의 세습, 탈세, 횡령, 갑질까지 복귀하게 된 이후 화려하게 제일 첫 기사로 내놓기 좋은 건수 아니겠어요? 제가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 주저앉았던 대표가 오열을 하면서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우리 남편한테는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치던 대표가 제 앞에서 주저앉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손과 발이었으면 우리 남편에게 갑질이나 하지 말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우리 회사가 이런 구설수에 휘말려서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정부 지원금 받아 챙긴 건 뱉어낼게. 세금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뱉어낼 테니까 이런 걸 기사로 올리지 말아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봐. 다 처자식들 있는 몸인데 우리 회사 망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글쎄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갑질을 해드신 거예요?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진심이 아니었나 보다. 지금도 겨우 모면책으로 하는 말이 이 직원들은 어디로 가냐 이딴 소리잖아요. 대표님 하나 없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 텐데요. 다른 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하거나 더 큰 회사에서 꿀꺽하겠죠. 오히려 더 큰 회사가 꿀꺽하게 되면 직원들의 복지는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어내려온 가업인데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않겠어. 박 부장, 내가 승진도 지켜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더 이상은 갑질 안 할게. 내가 갑질하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 전부 내 가족들처럼 잘할게. 우리 회사 망해봐야 박 부장이나 기자님이나 둘 다 안 좋은 일이라니까. 저희한테 왜 안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너도 나도 모셔가려고 할 텐데 대표님도 직원들한테 갑질할 때는 그렇게 신나서 해놓고 저도 지금 갑질 한번 해볼게요. 기자가 얼마나 무서운 직업인지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 아니 박 부장 와이프가 기자인 줄 알았으면 그것도 나를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아니랬지. 내가 잘못했다니까는 노인네가 이렇게 빌면 받아주고 용서해줄 줄 아는 미덕도 있어야지. 갑질을 사람 봐가면서 하시나 봐요?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제가 이미 초고를 넘겼거든요. 다음 주에 최종 컨펌 떨어지면 아주 볼만 하겠네요. 그러니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볼멘 소리를 내뱉었고 일부는 욕을 섞어서 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사 대표는 그런 모진 말들을 들으면서도 멍한 표정으로 뒤돌아 나가는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우두커니 서 있는 남편 팔짱을 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기사를 탈구하라는 말에 저는 막판 모든 증거들을 다 꺼내들고 고발하는 칼럼식 기사를 썼고 남편은 당당하게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까지 벌였는데 어떻게 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동종업계로 이직을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회사 대표는 갑질에 탈세에 이중장부에 깡글이 다 걸려서 재판받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그 뒤로 이력서를 엄청 돌리고 재취업하겠다고 열정적으로 나온 덕분에 이직에 성공했어요.
연봉은 동결이지만 그게 어디겠어요. 이전 회사 대표는 워낙 걸려있는 게 많아서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판 중이고 앞으로 한 2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검사 측 증인으로 한번 증인석에 서기도 했어요. 색다른 경험 아주 심장 쫄깃하더라고요. 재판에서 위증 하나 없이 정확하게 증언을 했고 뭐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겠죠?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앞으로도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정직하게 할 일 하며 살도록 노력할 예정인데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